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의 문화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제국을 시작으로 코르도바의 이슬람 제국을 거쳐서 카이로의 이슬람 제국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동로마 제국, 즉 무역의 중심, 동서무역의 중심지에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을 위기로 몰아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은 비잔티움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잔티움. 고대 그리스에 거기에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문명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실크로드의 맨 마지막 서쪽 마지막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콘스탄티노플은 교역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천연의 요새지였어요. 그래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였다.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도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죠. 고구려가 오래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성이 대단히 견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콘스탄티노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5세기에도 세계의 중심이라고 떠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제노 황제가 우리가 바로 이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다. 즉 교역을 통해서 온 세상의 물건들이 다 들어오고 대단한 풍요를 누리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물산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통해서 물산이 집중이 되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 도시의 중심을 두고 있는 비잔티움 문명은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세기에는 아랍, 불가리아, 마자의 침략을 받았고 9세기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고 11세기가 되면 셀주크 튀르크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세기가 되면은 이제 그 침략의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오스만 튀르크, 이 오스만 튀르크가 바로 돌골조구 후예라고 하죠. 아까 말한 훈족은 흉노족의 후예라고, 그것도 좀 확실하진 않지만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 오스만 튀르크는 돌골족, 당나라를 괴롭히던 돌골족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스만 튀르크가 서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이슬람화 되어가지고 강대한 세력으로 발전해서 1362년, 즉 14세기 후반이 되면 동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15세기 중반쯤 되면 1453년이죠. 그때가 되면 이제 오스만 튀르크의 지도자가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일도 벌어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점점 위축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워낙 값비싼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요. 그것은 어느 때 일이었냐면 1095년, 즉 11세기 말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성지를 탈환하자 해가지고, 성지란 물론 예루살렘이죠. 이슬람의 지역이 되어 있던, 이슬람의 영토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자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엉뚱하게, 우르바누스 2세의 뜻은 아니에요. 엉뚱하게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로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십자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자,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그 배경이 되는 유럽의 사회 경제적 변화도 간단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476년 5세기 후반에 로마 중심의 그걸 서로바라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은 정치적 헤게모니가 교황에게 집중이 되고 실제의 왕이나 귀족들은 아주 자그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11세기가 되면은 농업으로 인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마을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화폐가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고 말하자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슬람 지역과의 상거래도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떠나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슬람의 보물을 사고 또 여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지금 오늘 이 과목은 핵심이 문명의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교섭을 했는데 결국 이슬람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셀주크 투르크족과 마찰이 일어난다. 그들은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모욕을 하고 여행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거잖아요. 그걸 방해하니까 교황으로서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을 벌이려면 군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전쟁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교황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때 교황이 아마 굉장히 상황 판단이 좋은 교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르바누스 2세죠. 그 당시 유럽 사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첫째로는 유럽 사회의 상속제가 상속제에 대해서는 제가 쓴 상속의 역사라는 책도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죠. 그 유럽의 상속제도는 대체로 장자 상속제예요. 우리의 상속제도는 이 당시에 우리의 상속제도는 균분제도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었던 데 비해서 유럽에서는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귀족의 아들, 귀족의 딸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귀족의 신분을 세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이제 군사적 활동을 통해서 성공하면 귀족이 되는 거지만 아니면 자연 탈락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귀족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도 원하지만 귀족의 자제들, 탈락 위기로 내몰린 귀족의 자제들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8세기 말부터 유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바이킹들도 이제 더 이상 침략 세력이 아니라 상업 세력 그리고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사라져버렸다. 전쟁이 사라져버린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벼락출세와 일확천금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용을 한 거죠. 너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슬람을 무찔러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약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거기 가서 영토를 빼앗는 것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기사들이 그리고 많은 봉건 영주들이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십자군 전쟁에 뛰어들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96년부터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어설픈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그거를 민중십자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원정 부대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거지나 불황배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슬람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곧 2차 십자군이 모집되는데 이 2차 십자군 때는 이제 제대로 된 기사들이 합류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기사가 다수 출동하고 활을 잘 쏘는 궁수들도 출동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당 부분을 십자군이 빼앗게 되고 예루살렘까지도 탈환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성지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문제가 돼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옛날 유대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뭡니까? 종교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지고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성지가 됩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또 어떠냐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마호메트가 거기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지만 마호메트가 사망한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까마득한 과거로부터 1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한 말하자면 이해관계의 충돌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보시면 십자군 전쟁이 진행된 과정이 1095년부터 1289년이니까 큰 숫자로 보면 200년 아니에요. 200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 계산하면 뭐 12번의 전쟁이라고까지 말을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전쟁들을 보면 원정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1차는 아까 실패한 것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됐어요? 2차는 거의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2차는 선이 보이시죠? 저 독일의 레겐스부르크에서 비엔나를 거쳐서 불가리아를 지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돌아서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루살렘 가까이 간 예루살렘을 그때 일시 탈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성공적인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3차는 1189년부터인데 이때는 출발점이어야 돼요. 이때는 출발점이 한 부대는 런던 근처에서 출발하고 또 한 부대는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바로 중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잡았고요. 4차는 어때요? 4차는 바로 이 4차가 말썽 많은 것인데 베니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혀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십자군 전쟁이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정리해서 제가 4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선 200년간에 걸쳐서
약탈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니까 많은 목걸이, 많은 금반지, 장신구, 아랍에서는 금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꼭 그 원정 자체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쟁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전리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랍의 금화, 아랍의 장신구가 유럽으로 들어왔다. 즉 아랍의 물질적인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왔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 영향이 컸다는 거죠. 아랍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쌓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슬람의 중심이 이 당시에 아랍어로 바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랍어를 이슬람의 경전 코란은 아랍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아랍어를 중요시하기도 한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아랍어죠.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아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축성법, 성을 쌓는 방법도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견고하고 멋지게 쌓으니까 그걸 배우고 또 아랍의 의료 체계도 배우고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의 항해술, 아라비아의 옷감, 섬유죠. 또 비누도 아라비아의 비누를 맨 먼저 사용한 건 중국이지만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는 아랍을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종이도 역시 중국에서 생산한 거지만 아랍을 거쳐서 즉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죠. 그게 다 십자군 전쟁의 일종의 전리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이것도 이제 뭡니까? 중국산 도자기들이죠. 또 유리의 제조 기술, 유리의 제조 기술은 아랍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럽에도 있었지만 훨씬 세련된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에 영향을 주고 놀라운 거는요. 뒤에 말하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서양 장기라는 거 있죠. 체스도 이슬람에서 두던 거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더 웃기는 거는 포크입니다. 포크가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식기 아닙니까? 그것도 아랍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참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갔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이 발전합니다. 유럽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에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사이에 문명의 충돌은 꼭 폭력적이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랍에서 사치품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슬람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 또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많은 향신료, 후추와 또 후추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뭐 육두구라든가 정향이라든가 이런 향신료들을 수입하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상이죠. 사상적 영향입니다. 학문적 영향입니다. 과학적 영향입니다. 아라비아의 과학, 수학, 대수학, 심지어는 공간기하학 같은 것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아주 중요한 자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군 항해의 모습입니다. 이건 물론 사실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갔더라. 뭐 그런 거죠.